실종자의 집에서 인터뷰 중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실종자의 아버지의 등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의 딸 요코의 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께서는 증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수증기처럼 부드러운 소멸인가요? 범죄 심리학의 세계에서 증발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가위로 도려낸 듯한 거친 단면이자 남겨진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정교한 테러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열도를 서늘하게 만드는 아라시 마요미 실종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여성이 사라진 사건이라면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았겠죠. 이 사건이 기괴한 건 사라진 마유미가 남긴 흔적들보다 그녀를 찾는 가족들의 시선에 서늘한 모순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994년 9월 2일 그 눅눅한 금요일 저녁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994년 9월 2일 설계된 공백의 시작. 도쿄 에도가와구의 한 주택가. 27세의 마유미는 외출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벼운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얇은 점퍼. 대단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 상기된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친구 A를 만나고 올게. 저녁 7시 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나간 마유미의 뒷모습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곧장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돌아온 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마유미를 만난 적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날의 브리핑입니다. 저녁 7시 마유미 외출하였고 목적지는 친구 A의 집 부근이라고 가족에게 고지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마유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아버지가 A에게 연락을 했고 만남 사실 자체를 부인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직후 가족들이 마유미의 방에서 결정적인 메모를 발견합니다. A에게 배신당했다. 그는 불륜 상대였다는 충격적인 고백.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합니다. 마유미는 왜 굳이 가족들에게 친구 A를 만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실종된 직후에야 발견될 장소에 그런 치명적인 메모를 남겼을까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실종 직전 특정 대상을 지목하는 기록은 생존 신호이거나 사전 설계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영구적 결손 상태로 만들 계획이었다면 수사의 화살을 A에게 돌리기 위해 이 메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메모는 마유미의 진심이 아닌 누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입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찬란한 불꽃이 꺼지고 개인의 고립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성인 여성의 실종을 단순한 치정에 의한 가출로 치부했고 이는 수사의 골든타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결과로 이어졌죠. 공권력이 만든 이 거대한 공백 사이로 진실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마유미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 뒤 그녀의 언니 요코에게 걸려온 정체불명의 전화. 마유미는 어디에 있나? 라고 묻는 난자의 목소리. 왜 범인은 1년이나 지나서야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가족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혹시 그 전화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공포를 확인하기 위한 가학적인 확인 사살은 아니었을까요? 의문의 인물 A, 그리고 수화기 너머의 그림자. 마유미가 남긴 쪽지 속의 주인공 유부남 A. 그는 마유미가 실종되던 날 밤의 행적을 묻는 경찰에게
그날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단순히 불륜 관계를 숨기려는 거짓말이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통신 기록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마유미는 집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A의 집으로 무려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거든요. 좁고 습한 공중전화 부스 안, 마유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그리고 응답 없는 수화기. 프로파일러의 눈에 이 기록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들이닥칠 영구적 결손을 직감한 한 인간의 처절한 매달림이자 상대방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A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물리적인 상흔이나 물증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심증만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A라는 인물의 심리적 방어 기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경찰 수사 중에도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마유미가 사라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대개 이런 경우 용의자는 둘 중 하나입니다. 결백하거나 혹은 진실을 은폐할 완벽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했거나. 그런데 말이죠. 이 팽팽한 대치 국면을 깨뜨린 건 엉뚱하게도 마유미가 사라진 지 딱 1년이 되던 날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1995년 9월 2일 마유미의 언니 요코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받은 요코의 귀에 꽂힌 건 한 남자의 낯설고도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유미는 어디에 있나? 이 한 문장을 남기고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범죄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실종자의 행방을 묻는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 흔들기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이 괴전화를 두고 범인의 대담한 도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중은 공포에 떨었고 수사의 화살은 다시 A를 향했죠.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화가 정말 외부인, 즉 범인이 건 것은 맞을까요? 혹시 이 사건을 영원한 미제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가 만든 연극은 아니었을까요? 90년대 중반 일본 사회는 잃어버린 10년의 우울함 속에서 이런 자극적인 미스터리를 소비하며 진실보다는 쇼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문의 전화도 A에 대한 수사도 성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유미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3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분석가가 가장 소름 돋는 지점으로 뽑는 그 순간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유미의 아버지가 TV 인터뷰를 하던 그날 그의 등 뒤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을 기억하십니까? 요코의 말을 믿지 마라. 도대체 왜 아버지는 실종된 딸을 찾는 방송에서 다른 딸을 고발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비극적인 가족극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마유미가 아니라 그 집에 남겨진 이들 아니었을까요? 등 뒤의 심판자,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 시간은 흘러 2011년 실종 사건을 다루는 한 TV 프로그램의 카메라가 마유미의 집 거실을 비춥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마유미의 아버지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죠. 하지만 시청자들의 시선은 아버지의 입이 아닌 그의 등 뒤에 멈춰섰습니다. 낡은 벽지 위에 테이프로 투박하게 붙여진 종이 한 장. 거기엔 삐뚤삐뚤하지만 서슬퍼런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 방송이 나간 직후 일본 전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코는 실종된 마유미의 언니이자 동생을 찾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놓고 큰 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인가? 가족 내부에서 이미 영구적인 결손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것인가?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고 요코는 순식간에 동생을 해친 가면 쓴 악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메모를 진실의 이정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붕괴된 가족의 잔해로 볼 것인가?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이 메모는 범인을 지목하는 증거라기보다 폐쇄적인 가족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불신의 암세포에 가깝습니다. 실종 사건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닥쳤을 때 가족은 서로를 지탱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가장 잔인하게 의심하는 지옥이 되기도 하죠. 아버지는 왜 하필 카메라가 도는 그 위치에 메모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요코의 입을 막으려는 무언의 압박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빚어낸 뒤틀린 자기 방어였을까요? 이 장면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대중은 사건의 실체보다 가족 불화라는 자극적인 서사에 열광했고 메모의 진위는 사라진 채 오직 요코라는 이름에 대한 비난만 남았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버블 이후의 불안과 대지진 등으로 불안이 극에 달해 있었고 누군가 공곡의 적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모는 그 갈증을 채워주는 완벽한 도구였던 셈이죠. 결국 이 메모의 실체는 아버지의 불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요코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상흔이나 물증은 끝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믿지 말라고 강요했던 요코의 증언 중 우리가 놓치고 있는 조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말했던 그날의 진실 중에 가족 모두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라도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썩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이 남긴 마지막 잔해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유미가 돌아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마주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시계와 잔인한 후일담. 1994년에서 2011년까지 17년이라는 세월은 마유미의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역은 그해 다시 한번 마유미의 이름을 불러냈죠. 방송 직후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는 메모는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 하나의 도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그 기괴한 메모가 주는 시각적 공포에 열광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코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누군가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헛소리를 적은 것이라 비아냥댔죠. 하지만 프로파일러 눈에 비친 그 집의 풍경은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마유미가 사라진 뒤 그 집의 시간은 9월 2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1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유미를 기다리며 그 메모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언니 요코 역시 현재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세상을 떠났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가족 전체가 마유미라는 한 점을 중심으로 서서히 영구적 결손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진실의 시장에서 침묵은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되는 화폐입니다. A는 침묵함으로써 자유를 얻었고 아버지는 메모라는 은유를 통해 진실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대중은 그것을 공포 컨텐츠로만 소비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진실을 사지 않았고 그 결과 마유미는 그 어떤 상흔조차 남기지 못한 채 데이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미제 사건 수사 시스템은 2010년 공소시효 폐지라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유미 사건처럼 증거가 없는 증발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유령처럼 떠돌 뿐이죠. 이 사건이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가 무너질 때 느껴지는 본능적인 공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유미를 사라지게 한 건 그날의 범인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어진 우리 모두의 방관과 가족 내부에 굳게 닫힌 문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날 밤 마유미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들었던 신호음은 어쩌면 우리 사회를 향한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깨고 질문을 던질 때만 그 잔인한 연극은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파일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유미가 사라진 그 길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듣는 스릴러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